미국이 70년간 독점하던 수송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4분기 납품 제로. 단 한 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580대를 24개국에 팔아치운 하늘의 제왕 C-130J가 생산 라인째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미국만 바라보던 동맹국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 틈을 파고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자기 손으로 수송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35억 달러까지 끌어들이면서 말이죠. 70년 독점 제국에 도대체 무슨 균열이 생긴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메리에타 로키드 마틴 항공본사 8층 전략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앞당겨진 회의 시각에 간부 12명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제임스 콜린스, 미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실에서 22년을 복무하고 이후 12년간 로키드 마틴의 대외전략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62세, 군용 수송기라는 단 하나의 분야에만 34년을 바친 인생이죠. 제가 이 회의실에 불려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날 밤, 미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그 보고서가 뜨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C-130J 슈퍼 허큘리스, 지난해 미 공군에 인도된 수량, 연간 합계 2대, 고작 2대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분기 인도 수량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0대, 단 한 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간 28대에서 32대를 찍어내던 생산 라인이 사실상 멈춰버린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처드 하트먼, 군용 수송기사업부 수석 부사장이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유유히 걸어 들어왔죠. 키 190의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이 남자는 25년간 C-130, 영업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자칭 하늘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하트먼이 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힐끗 봤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이 난리인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태평했어요. 기술 담당 부사장 마크 앤더슨이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리처드, 새 통신 모듈 통합 과정에서 부품 호환 문제가 터졌어요. 라인이 석 달째 멈춰 있습니다. 하트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죠. 부품 호환, 그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70년간 이 비행기를 만들어 왔어요. 70년. 전 세계 군용 수송기의 교과서를 우리가 썼단 말입니다. 부품 하나 갈면 끝날 일 가지고 긴급회의라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트먼의 자신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하트먼의 말에 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었다는 게 맞겠죠. C-130 시리즈, 총 생산 대수 2,700대, 최신형 C-130J만 해도 580대가 넘게 팔려나갔고 운용 국가가 24개국에 달합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가 바로 이 비행기의 초기 양산 라인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C-130은 영원하다. 이 비행기가 하늘에 있는 한 미국은 세계를 지킬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22년을 근무하는 동안 저는 동맹국들에게 C-130J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FMS, 대외군사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무기를 동맹국에 파는 공식 경로를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34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C-130이 최고라는 것을, 미국의 무기 체계가 세계 표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아침 스크린에 찍힌 0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트먼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내년이면 정상화됩니다. 16대에서 24대는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블록 8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추가 연료 탱크, 레피드 드래곤 미사일 투하 시스템까지. C-130은 아직 진화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트먼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크 앤더슨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생산 지연 말고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년간 C-130J 해외 고객 이탈 현황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스크린에 나열된 이름들을 보고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네덜란드. C-130을 30년 넘게 운용해온 나토 핵심 동맹국이었죠. 그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고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밀레니엄 9대를 공동 구매했다는 겁니다. 스웨덴.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나라가 C-390 4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포르투갈. 이미 C-390을 운용 중이었고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헝가리. 나토 신규 가입국답게 미국 무기 체계를 따를 줄 알았는데 C-390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못 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쌓아온 군용 수송기 생태계, 정비 장비, 조종사 훈련 체계, 부품 공급망까지 통째로 연결된 네트워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트먼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고도 미간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하트먼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뭘 안다고. 브라질 비행기라니. 남미에서 커피 말고 뭘 제대로 만든 적이 있어요? 커피콩이나 실어 나르는 비행기한테 우리 허큘리스를 비교하다니. 모욕이죠. 몇몇 간부들이 웃었습니다. 하트먼은 그 웃음을 즐기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죠. 걱정 마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유사시에 브라질한테 부품 달라고 전화하겠어요? 전쟁이 터지면 미국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1년이면 후회하고 기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패트릭 덩컨이 입을 열었어요. 덩컨은 원래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방산 컨설턴트로 전직한 인물이었는데 로키드 마틴의 워싱턴 로비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면도칼 같은 남자였습니다. 하트먼 부사장 말이 맞습니다. 덩컨이 얇은 입술 사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나라들이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미국의 무기 체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한테는 수출 승인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핵심 부품 하나만 막아도 어떤 나라든 활주로에 비행기 세워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의 재수출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고객이었던 네덜란드가 나토의 핵심 동맹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갔을까? 단순히 브라질 비행기가 좋아서 아니면 우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34년의 경험과 자부심이 의문을 덮어버렸거든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트먼 말이 맞아. 결국 돌아온다. 미국이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크 앤더슨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말했어요. 콜린스, 하나 더 있는데 회의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국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뭐요? 한국 국방부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C-130J를 탈락시키고 엠브라에르 C-390을 선택했습니다. 8천억 원 규모예요.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 제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국이야 뭐. 자기 나라 수송기도 없으면서 브라질한테서 사겠다고? 글쎄, 뭐 작은 시장이니까.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콜린스. 단순히 C-390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손으로 수송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CX라는 프로젝트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우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한국이 수송기를 만든다고? 직접? 네.
마크, 한국은 전투기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나라잖아요. KF-21인가 뭔가. 그것도 엔진은 미국지일 것 같았으면서. 그런 나라가 수송기를 독자 개발한다고? 장난감이나 만들겠지. 마크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방산업계에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죠. 일주일 뒤 펜타곤에서 연례 군수전략 검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문역 자격으로 참석했죠. 브리핑 주제는 글로벌 군용 수송기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형식적으로 듣고 끝낼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한 장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지난 3년간 C130J를 포기하고 C390으로 갈아탄 나라들이었어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한국. 빨간 점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세계 지도를 가로질러 찍혀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국가들이 모두 기존 C130 운용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하트먼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성 고객이 이탈. 과장하지 마세요. 저 나라들이 합쳐봐야 주문 물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백로그에는 300대 넘는 주문이 쌓여 있어요. 작은 나라 서너 곳이 빠진다고 70년 제국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덩컨이 바로 거들었습니다. 하트먼 부사장 말대로입니다. 그리고 한국 거는 더 우습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수송기를 직접 만든다고요? MCX인가 뭔가. 여러분, 한국이 뭘 만들었습니까? F-16 정비도 우리 기술자 없이는 못하던 나라예요. 엔진은요?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투기 엔진도 지희한테서 사다 쓰면서 수송기 엔진을 직접 개발하겠다고요?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덩컨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실제로 군용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전투기급 엔진을 독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거기 끼어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덩컨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수송기를 만든다 쳐요. 수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엔진 핵심 소재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는 이상 우리의 수출 승인 없이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어요. 한국은 우리가 고삐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ITAR 규정상 미국산 핵심 부품이 탑재된 무기는 미국 국무부의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고삐를 쥐고 있는 나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걸렸지만 의문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콜린스 선생님. 돌아보니 미 공군 전략기동사령부 소속 소피아 첸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중국계 미국인 장교로 군수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사령부 내에서 손꼽히는 인재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죠. 단정한 군복 차림에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소피아? 오랜만이네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피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공군과 직접 합동훈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아니요. 왜요? 저는 있습니다. 소피아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한미합동 군수 수송훈련에 참관 장교로 배치됐는데 한국 공군 수송비행단의 C-130H 운용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기체가 낡았더라고요.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것들이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박물관에 가야 할 비행기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의 C-130H는 오래전에 도입된 구형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소피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낡은 비행기로 한국 조종사들이 우리 C-130J 부대보다 빠른 물자투하 사이클을 기록했거든요.
기체 성능은 우리보다 한 세대 뒤처졌는데 운용 효율은 오히려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데이터 오류 아닌가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그녀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34년 경력이시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선생님이 모르는 한국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넘겼어요. 소피아, 나는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동맹국 군수 체계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한국군 장비 현황은 줄줄이 꿰 정도로 알고 있죠. 내가 한국에 대해 뭘 모른다는 건가요? 소피아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시는 건 한국의 서류입니다. 숫자, 장비 목록, 전력 평가서. 하지만 선생님은 한국 사람을 모르세요.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행기를 몰고 어떤 속도로 변화하는지 그걸 직접 보시면 오늘 회의에서 나온 대화들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MCX라는 프로젝트를 장난감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제가 마크에게 한 말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죠. 그 말 취소하셔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소피아 첸 소령은 그 말을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한국이라니. 34년간 동맹국 군수 체계를 분석하고 무기 수출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군용 수송기 시장의 판도를 읽어온 사람한테 당신이 모른다고 말하다니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감정이 있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 그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경납고 앞에서 C-131호기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C-130은 정말 영원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결국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2주 뒤,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70년 제국의 균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펜타곤 브리핑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 8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피아 첸이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30분 뒤 펜타곤 지하 1층 분석실에서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 폴더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2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한미 합동훈련 데이터, 동맹국 수송기 운용 효율 비교 분석,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수 수송 능력 평가. 소피아가 폴더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표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지난 3년간 태평양 지역 합동훈련에서 기록된 전술 수송, 임무 완수율입니다. 동일 조건, 동일 시나리오에서 각 국가 수송부대의 성적표예요. 저는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미 공군 C-130J 부대, 임무 완수율 94.2%, 호주 공군 C-130J 부대, 91.8%, 일본 항공자위대 C-130H 부대, 89.7%, 한국 공군 C-130H 부대, 97.1%. 저는 안경을 벗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아요? 3번 검증했습니다. 합동훈련 공식 기록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C-130H는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기체였어요. 우리가 운용하는 C-130J보다 한 세대나 뒤처진 비행기입니다.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항전 장비도 구식이고 자동화 수준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임무 완수율이 우리보다 높다고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소피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수송비행단의 평균 기체 정비 복구 시간입니다. 우리 C-130J 부대가 고장 발생 시 평균 복구에 14시간이 걸려요.
부품 조달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본토 창정비창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한국은요? 6시간입니다. 6시간,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한국은 부품 상당수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어요. 면허 생산으로 쌓은 역정비 역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사들의 숙련도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30년 된 기체를 굴리면서 없는 부품은 직접 깎아서 쓰는 수준이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어요. 소피아가 3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였어요. 이건 전술 물자 투하 정확도입니다. 고도 800피트에서 이동 중인 수송기가 지정된 목표 지점에 보급품을 투하하는 훈련이에요. 미 공군 평균 오차 127m, 한국 공군 평균 오차 83m. 한국 조종사들은 기체가 낡은 만큼 수동 조작에 능숙해요. 우리 조종사들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 조종사들은 자기 손으로 바람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반복해왔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그래프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덩컨 씨가 한국은 F-16 정비도 못하던 나라라고 하셨죠? 그건 덩컨의 말이지. 내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으셨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F-16 정비를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F-16을 수백 대 운용하면서 자체 개량까지 했어요. KF-16 사업으로 면허 생산을 하면서 항공기 제작 역량을 쌓았고 그 인력이 TO-10 훈련기 개발로 이어졌고 TO-10의 경험이 KF-21 전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가 폴더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이 확보한 항공우주 설계 인력이 1,8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국가 자산이에요. KF-21이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이 인력에게 새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MCX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34년 확신의 벽에 금을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숫자는 인상적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송기를 직접 운용하는 것과 직접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한국이 비행기를 잘 굴린다고 해서 비행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뭐요? 다음 달에 아부다비에서 국제방산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엠브라에르가 C390 시연을 하고 한국 KAI도 부스를 냅니다. 그리고 UAE 국방조달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만찬이 있어요. 소피아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가시면 일본이 왜 탈락했고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소피아가 보여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97.1%, 6시간, 83m, 그리고 1800명.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C131호기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임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 뒤,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4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폐부를 때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국제방산전시회 IDX가 열리는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는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궁전 같았습니다. 전 세계 65개국에서 1,400개 방산업체가 모인 중동 최대의 무기 장터였죠. 첫째 날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각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확인했어요. 로키드 마틴 부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C130J 슈퍼 허큘리스의 대형 모형이 회전 무대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 옆이었습니다. 엠브라에르 부스에 C390 밀레니엄의 실물 크기 목업이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랍 전통 복장을 입은 군 관계자들, 유럽에서 온 무관들, 아시아 각국의 대표단까지.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둘째 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던 비공개 만찬이었어요.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의 꼭대기 층 연회장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참석자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브라질, 그리고 UAE 국방조달위원회 인사들. 저는 소피아의 소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의 검은 바다 위로 석유 플랫폼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죠. 만찬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콜린스 씨입니까? 펜타곤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랍 전통 복장에 깔끔한 턱수염을 기른 50대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받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파이살 알카심, UAE 국방조달위원회 위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피아가 말했던 UAE의 수송기 도입 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파이살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파이살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콜린스 씨,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로키드 마틴이 C-130J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합니다. 사실입니까? 직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시적인 기술 문제입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리라고 쓰여 있었죠. 콜린스 씨, 우리 UAE는 원래 수송기를 교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기체들이 노후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종을 검토하셨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C를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의 C. 카와사키가 만든 제트 수송기로 적재량 30톤급의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기종이었죠. C요? 괜찮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파이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와사키 팀이 아부다비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스펙은 인상적이었죠. 적재량, 속도, 항속거리 모두 우리 요구 조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세 가지였어요. 파이살이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첫째, 사막 환경 적합성입니다. 우리가 물었어요. 섭씨 52도 이상의 고온에서 엔진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느냐. 카와사키 측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준으로는 문제 없다. 하지만 52도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 데이터는 아직 없다. 두 번째,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둘째, 사막의 미세 모래입니다. 중동의 모래는 일반 먼지와 달라요. 입자가 극도로 미세해서 어떤 필터도 완벽히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제트 엔진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면 마모가 심각하게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더니 카와사키 엔지니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엔진을 분해 정비하면 된다. 그 비용은 별도 협의 사항이다. 저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전쟁이 터졌는데 엔진을 분해해서 모래를 빼라고요? 하지만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파이살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조건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입니다. UAE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국 방위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싶었어요. 수송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향후 정비와 개량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던 겁니다. 일본의 대답은요? 파이살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불허한 겁니다. 비행기는 팔겠지만 설계 데이터와 핵심 부품 제조 기술은 블랙박스로 묻겠다고 했어요. 고장이 나면 일본 본사에 연락해서 일본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파이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사막 한가운데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비행기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일본 본사에 전화해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면 뭡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파이살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무기의 독립적 정비 능력은 곧 생존 능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을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에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무관도, 프랑스 방산업체 관계자도 와인잔을 내려놓고 파이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미국 쪽으로 오신 건 아니고요? 파이살이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국도 검토했습니다. C-130J를요. 하지만 미국은 일본보다 더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FMS 절차를 거치면 가격이 치솟고 납기는 수년씩 밀리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죠. 거기에 수출 승인이라는 족쇄까지. 미국이 언제든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파이살이 말하는 건 제가 34년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온 바로 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에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송기 분야에서 무슨 경험이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죠. 한국은 수송기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수송기를 만든 적은 없지만 TO-10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었어요. 15개국에 수출했죠.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수리온 헬기를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다는 건 수송기에 한정된 이야기이지 항공기 제작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파이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팀이 아부다비에 왔을 때 그들이 첫 미팅에서 꺼낸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꺼냈는데요? 설계 데이터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MCX 수송기의 초기 설계 컨셉과 핵심 기술 로드맵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보라고 했어요. 일본이 블랙박스로 봉인하고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수준의 정보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측은 UAE 엔지니어들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 개발 모델을 제안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설계부터 시험까지 함께하고 완성된 수송기의 최종 조립, 라인 일부를 UAE에 설치하는 안까지 가져왔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콜린스 씨, 미국은 우리에게 비행기를 팔려 했어요. 일본도 비행기를 팔려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국 무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관계자는 손에 든 포크를 내려놓은 채 파이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5억 달러를 투자하신 겁니까? 파이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35억 달러로 비행기를 산 게 아닙니다. 35억 달러로 자주국방의 미래를 산 겁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파이살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돌아보니 일본인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은퇴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남자였어요. 명함을 확인하니 나카무라 유키오, 전 카와사키 항공우주 해외사업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카와사키에서 C 수출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UAE 사업에서 탈락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나카무라에게 쏠렸습니다. 파이살 위원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기술 이전 거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었어요. 우리 카와사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이 막았어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UAE에서 탈락한 게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 겁니다. 기술을 나누지 않겠다는 오만이 우리를 졌게 만든 거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의 고백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이 일본만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기술을 나누지 않겠다는 오만.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미국이 원조였죠.
FMS 시스템, ITAR 규정, 수출 승인 통제, 70년간 우리가 동맹국들을 우리 무기 체계에 묶어두기 위해 쌓아온 벽들, 그 벽이 이제 동맹국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온몸에서 열이 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의 사막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불빛 너머로 끝없는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이 사막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열지 못한 문을 한국이 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모르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보셨어요, 선생님. 그 짧은 문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장 하트먼을 찾아갔습니다. 로키드 마틴 메리에타 본사 하트먼의 사무실. 벽에는 C130 시리즈의 역대 모델 사진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C130J 미니어처가 놓여 있었어요. 이 남자의 인생 자체가 C130이었죠. 아부다비 다녀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왔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리처드,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동맹국들이 떠나는 건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문제예요. 하트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태도 문제라니 무슨 소리야? FMS 시스템, 기술 이전 거부, 부품 공급 통제. 우리가 70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이것들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족쇄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고장났는데 미국 본사에 전화해서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트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콜린스, 당신 아부다비에서 세뇌라도 당하고 온 거야? 세뇌가 아니라 현실을 본 겁니다. UAE가 일본을 차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 이전 거부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먼이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려 몇 방울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왜 기술을 줘야 하는데? 이 기술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야. 그걸 중동 사막에 공짜로 풀어놓으라고. 그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자세야. 하트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을 나눠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국은 나눌 기술이 아직 없는 거야. 기술이 없으니까 나누는 척하는 거지. 수송기를 한 대도 안 만들어 본 나라가 뭘 이전해줘. 빈 도시락을 나눠줄 수야 있겠지.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트먼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콜린스,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겠어. 하트먼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문역이야. 자문역의 역할은 회사를 돕는 거지. 적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이런 소리를 하면 자문 계약을 재검토하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년간의 자문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서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와 있었어요. 하트먼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34년간 미국 방산의 자부심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다니. 그날 저녁 덩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하트먼한테 한국 이야기했다면서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덩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수송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야. 걔네가 뭘 만들었어? 장난감 자동차처럼 KF-21 전투기 만든다고 조립하고 있잖아. 엔진도 미국 지휘 거 쓰면서 그 수준으로 30톤짜리 수송기를 개발한다고? 웃겨서 입이 안 다물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어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39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국산화 프로젝트입니다. 덩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조 5천억 원. 우리 지휘의 1년 연구개발비가 얼마인지 알아? 7조 원이 넘어. 한국이 3조 5천억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로켓 엔진도 아니고 항공 엔진을 국산화한다고? 전 세계에서 제트,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알잖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끝이야. 한국이 거기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덩컨의 논리는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콜린스, 설령 한국이 수송기를 만든다 쳐.
엔진 핵심 소재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이상 ITAR로 수출을 막으면 끝이야. 활주로에 세워놓는 거지.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트먼과 덩컨. 이 두 사람은 70년 제국의 수호자였어요. 그들의 논리는 탄탄했고 자신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부다비에서 파이살의 눈을 봤어요. 나카무라의 고백을 들었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보여준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하트먼과의 충돌이 있고 열을 뒤었습니다. 출근하니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소피아 첸이었습니다. 봉투 건편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선생님이 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한국 MCX 프로젝트 공개 자료 종합 브리핑 패키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8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의 공개 자료, 국내외 방산 전문지 기사, KAI의 투자 설명 자료, 그리고 소피아가 직접 분석한 비교표까지.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MCX의 목표 스펙, 최대 적재량 30톤, C130J가 20톤입니다. MCX는 10톤이 더 많아요. C390이 26톤인데 MCX는 그것마저 4톤 앞서는 겁니다. 최대 이륙 중량 92톤, 엔진은 3만 파운드급 터보팬 2기, 순항 속도 마하 0.75점 시속으로 환산하면 920km입니다. C130J의 최대 속도가 시속 660km예요. MCX는 40%나 빠릅니다. 항속 거리 7,500km 이상. 이 정도면 한국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C130J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C390까지 넘어서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개발 전략이 나왔습니다. 1단계. C390을 도입해서 제트 수송기 운용 경험과 부품 기술을 흡수한다. 2단계. 그 경험을 기반으로 MCX를 독자 설계한다. 3단계. UAE의 35억 달러 투자와 함께 국제 공동 개발로 확장한다. 4단계. 글로벌 수출 시장에 진입한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었어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강을 건너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엔진 국산화 로드맵, 3조 5천억 원의 예산, 14년간의 개발 일정, 39개 국내 협력사 참여, 현재 개발 중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은 KF-21 전투기용이지만 이 기술이 확보되면 MCX에 탑재될 3만 파운드급 대형 엔진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소피아의 분석 메모가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엔진으로 기술을 증명하고 그걸 키워서 큰 엔진을 만드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지휘도 처음에는 소형 엔진에서 시작해서 F-110까지 올라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국방 예산 분석이 있었어요.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총 65조 8천억 원.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2% 가까이 늘어난 20조 원 규모. KF-21 양산에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돈은 의지의 언어입니다. 한국 정부는 돈으로 의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C130이 날고 있겠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비행기가.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C130을 대체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1800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보고서 보셨어요? 봤어요. 어떠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보고서에 못 넣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인도입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인도 공군이 60대 규모의 중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MTA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규모가 120억 달러예요.
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록히드 마틴의 C-130J, 엠브라이르의 C-390 에어버스의 A400M이 경쟁하고 있어요. 인도는 이미 C-130J를 12대 운용하고 있으니까 원래라면 록히드 마틴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인도가 가장 중시하는 조건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의 빠른 병력 전개 능력이에요. 고도가 높고 지형이 험한 곳에서는 제트 수송기가 프로펠러기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C-390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MCX는요? MCX가 예정대로 개발되면 인도 2차 물량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재량 30톤에 항속거리 7,500km면 인도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요. 거기에 한국식 기술 이전 모델까지 제안하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C-390 도입으로 제트 수송기 기술을 흡수하고 MCX를 독자 개발하고 UAE의 자본으로 개발비를 분담하고 인도라는 120억 달러짜리 시장에 뛰어들고 동시에 엔진까지 국산화해서 미국의 ITAR 족쇄를 풀겠다는 것. 한 수, 두 수가 아니었어요. 5수, 10수 앞을 내다보는 바둑이었습니다. 소피아. 네, 나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소피아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 다음 달에 서울 에어쇼가 열립니다. KAI가 MCX 컨셉 모델을 처음 공개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4년간 미국 방산의 자부심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C-131호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버지. 아버지, 저는 진실을 보러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 해도.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픔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14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는데도 피곤함보다 긴장감이 먼저였어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오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시절에 두어 번 출장을 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만 머물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서울 에어쇼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었어요. 경남 사천, KAI 본사. 소피아의 소개로 KAI 측에서 공장 견학을 허가해줬습니다. 물론 MCX의 핵심 기밀은 볼 수 없었지만 KF-21 양산 라인과 T-50 생산 시설, 그리고 MCX 사업단이 있는 건물 외관 정도는 볼 수 있었죠. 사천공항에 내리자 KAI 측에서 나온 안내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김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MCX 사업단 소속 구조설계 팀장이었죠. 차로 20분쯤 달려 KAI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경납고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3동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가장 큰 경납고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조립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경납고 안팎으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 노란 안전모를 쓴 사람.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일하고 있었죠. 김 박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만 약 1,800명의 항공우주 설계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에요. 1,800명. 소피아의 보고서에서 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읽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MCX를 만들 인력인 겁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F-21이 양산 궤도에 올라가면 설계 인력에게 새로운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MCX예요. 이 사람들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MCX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경납고 사이를 걸으면서 제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장난감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었어요. 김 박사가 두 번째 경납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T50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T50은 지금까지 15개국에 수출됐고 총 생산 대수가 200대를 넘겼어요. 이 라인에서 축적된 정밀 조립 기술이 KF21로 그리고 MCX로 이어집니다. 저는 경납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T50의 날개가 동체에 결합되는 공정이 진행 중이었어요. 엔지니어 2명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집중력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3D 렌더링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MCX의 컨셉 모델이었습니다. T자형 꼬리 날개에 넓은 동체 후방카고 도어, 양쪽 날개 아래에 대형 터보팬 엔진 2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적재량 30톤, 항속거리 7,500km, 순항속도 마하 0.75. 김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C-130J를 대체하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C-130J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비행기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면 속 MCX의 날렵한 실루엣 위로 60년 전 사진 한 장이 겹쳐 보인 겁니다. 조지아 공장 경납고 앞에서 C-131호기와 함께 찍은 아버지의 흑백 사진. 아버지가 그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환한 웃음, 눈가에 가득한 자부심, 자기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거라는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경납고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똑같은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눈빛이었어요. 60년 전 조지아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개척자의 정신이 지금 이곳 한국의 사천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어요. 62년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C-130을 만들 때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T-50 날개를 조립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도 30쯤 돼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60년의 시간과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익히는 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 김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김 박사,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 MCX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 저편에서 KF-21 시제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엔진 시동음이 경납고까지 진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 비행기를 처음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엔진도 없는 나라가 우습다고 했죠.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굉음으로 변하더니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 비행기는 지금 날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MCX도 날 겁니다. 3년 뒤든 5년 뒤든 반드시 저 활주로에서 태극마크를 단 수송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4년간 쌓아온 확신의 벽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편견, 미국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오만, 수송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뭘 하겠냐는 무시. 그 벽이 이 경납고에서 이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저는 한 달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7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글로벌 군용 수송기 시장의 구조적 전환 C-130 독점 체제의 종언과 새로운 도전자의 부상. 하트먼에게도, 덩컨에게도, 그리고 로키드 마틴 경영진에게도 보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C-130J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제트 수송기가 프로펠러 수송기를 대체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블록 8 업그레이드를 해도 제트기의 속도와 고도를 물리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둘째, 동맹국 이탈의 원인은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FMS의 경직성, 기술 이전 거부, 부품 공급 독점 구조가 고객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MCX는 장난감이 아니다.
한국은 T-50에서 KF-21로, KF-21에서 MCX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항공산업 도약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UAE의 35억 달러 투자,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 120억 달러 시장까지 노리는 이 전략은 미국 방산업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협이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C-130 제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오만입니다. 보고서가 나간 뒤 하트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자문 계약은 여기까지입니다. 12년간의 계약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덩컨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죠. 콜린스, 한국 에이전트 노릇 재미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평생 바친 C-130을 직접 매장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덩컨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가비안 페이쇼 제도시설. 태극마크를 단 C-390 밀레니엄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피아가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브라질의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회색, 수송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비행기는 단순히 수송기 한 대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70년간 미국이 독점하던 하늘에 한국이 자신만의 깃발을 꽂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MCX가 완성되면 전투기, 훈련기, 헬기에 이어 수송기까지 4가지 항공 플랫폼을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부를 합쳐도 손에 꼽아요. 한국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멀었습니다. MCX의 체계 개발에만 7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엔진 국산화도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UAE와의 협력이 순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수출 시장도 개척해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이미 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조 8천억 원의 국방 예산, 20조 원의 방위력 개선비, KF-21에 2조 4천억 원, 항공엔진에 3조 5천억 원. 한국 정부는 돈으로 의지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주 작은 마을의 묘지였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C-130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C-130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지아의 따뜻한 바람이 묘비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이 비행기를 만들 때 가졌던 그 정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집념, 그건 영원합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그 정신이 살아있는 곳은 조지아가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800명의 엔지니어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34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위대함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묘비 앞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도전하는 자의 정신은 영원합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가졌던 그 정신이 오늘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비행기로 태어나고 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지아의 하늘 어딘가에서 C-130이 날고 있겠죠. 아직은. 하지만 머지않아 그 하늘에 태극마크를 단 수송기가 나란히 날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수송기 독자 개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로키드 마틴의 70년 독점이 정말 무너질까요?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출신 전략관이 직접 목격한 70년 수송기 제국의 균열과 대한민국의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